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클래식 무기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클래식 무기고는 주제가 뭔가요? 예, 제가 예전에 약속드렸던 독일군의 4호 전차, 독일군의 강철준마 4호 전차입니다. 이거 신년 특집으로 계획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말씀을 하세요? 그저 그냥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년 특집이었는데 이게 망할 놈의 러시아가 이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드렸던 4호 전차를 여러분들께 이제사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거듭 송구합니다, 여러분들. 늦었던 만큼 알차게 구성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4호 전차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독일 4호 전차의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 4호 전차는요, 사실 처음 등장할 때와 전쟁 마지막 쓰일 때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전차입니다. 특히 이 전차의 운영 교류는요, 거의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1호부터 4호 전차까지 4종류의 전차를 개발했었습니다. 1호와 2호는 결코 주력 전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갑차예요. 1호 전차는 원래 훈련용이었어요. 그리고 2호 전차가 그나마 좀 했는데, 왜냐면 1호 전차는 전차인데 무기가 뭐냐면 기관총 2정이에요. 2호 전차는 조금 나요. 기관총 하나에다가 20mm 기관포 하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건 전차라기보다는 장갑차죠, 사실. 그것도 꼬마 장갑차. 그런데요, 1939년에서 40년 사이에 이 두 전차가 마치 독일군 전차의 주력처럼 대량으로 사용된 것은요, 순전히 독일군이 뭐에 시달렸다? 전차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독일군은요, 전쟁 시작 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만성적인 전차 부족, 만성적인 무기 부족에 시달립니다. 아무튼 이 독일군이 진정한 주력으로 생각한 건요, 사실 3호하고 4호 전차 두 전차였습니다. 당시 독일군 기갑 편성에 강한 영향을 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하인츠 구데리안이죠.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전쟁 전에 기갑 사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단장, 기갑 총감, 그 다음에 총사령관, 비슷한 기갑군 총사령관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독일군은 두 종류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진격의 주역을 맡으면서 적 전차와 주로 상대하게 될 돌파용 주력 전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 대전차포나 방어 진지를 상대해야 할 지원용 전차였습니다. 구데리안은요, 주력 전차가 1개 기갑사단에 3개 중대가 필요하고 지원용 전차는 1개 중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러면 3호랑 4호 중에서 더 주력인 건? 예, 독일군이 생각한 주력 전차는 3호 전차였어요. 이 3호 전차는 처음에 나왔을 때 37mm 대전차포하고 포탑 같은 경우에는 전후 좌우 모두 장갑이 균등하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앞에가 좀 두껍잖아요. 근데 전후 좌우 균등하게 그 장갑이 있었고, 비교적 튼튼한 장갑을 갖춰서 그러니까 적 전차와의 일전에 대비할 수 있었죠. 그에 반해서 4호 전차는요, 지원 전차로 개발됐어요. 즉 애당초 적 전차와의 전투를 생각하고 만든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무장도 뭐였냐면 이제 고폭탄을 쏘는 포였는데, 파괴력은 세지만 철갑탄에 대한 관통력은 그리 높지 않은 짧은 포신, 단포신의 75mm 곡사포였어요. 24구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전차 포치고는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4호 전차는요, 적 전차와의 대결이 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장갑은 굉장히 얇았습니다. 소총탄이나 적의 대전차 소총탄 혹은 포탄 파편만 막을 수 있으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속도 역시 3호 전차에 비해 좀 느렸습니다만 이것도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4호 전차의 첫 모델이 나온 건요, 이제 이게 첫 모델이 A형이에요. A형인데 1936년에 나왔습니다. 최고 속도는 이제 시속 31km. 그러니까 3호 전차에 비해서 약간 느리지만 당시 전반적 기준으로 봤을 땐 결코 느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역시 가장 두터운 포탑 정면이 20mm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겨우 소총탄 막을 정도. 그 다음에 주포는 예정대로 75mm 단포신 곡사포가 탑재되었고요. 주 목적은 당연히 이제 고폭탄 사격, 쉽게 말해서 이제 보병 지원한다거나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철갑탄이 준비되어 있었긴 했었어요.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 만약에 철갑탄을 쐈을 때 30도 각도로 명중하면 700m 밖에 장갑판을 43mm 관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철갑탄 준비한 게 나중에 아주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전반적 성능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4호 전차가. 그런데 4호 전차는요, 3호 전차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다른 전차들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분업이었죠. 이 당시만 해도요, 많은 전차들의 승무원이 겸업을 했었어요. 전차장이 포수의 역할도 한다거나 혹은 전차장이 탄약수의 역할도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한 명이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전차의 승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전차의 승무원이 줄어들면 당장 필요한 병력도 줄어들고 또 전차 자체도 그만큼 작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죠. 사람이 몇 명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만든 전차들 중에는 3인승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겸업 시스템은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차장이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적 전차를 관축하고 포수한테 적이 어디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에 집중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전투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전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근데요, 독일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전업 시스템을 제가 사용했다가 말씀드렸죠. 이 독일의 전업 시스템은요,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이었어요. 물론 인원의 차이는 좀 있죠. 인원이 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나라 전차들이 이 독일의 겸업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4호 전차에는요,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전차장은 전차 지휘 및 주변 관측, 포수는 포 조준 및 조작, 탄약수는 포탄 장전, 조종수는 조종에 전념합니다. 유일하게 겸업을 하는 게 누구였냐면 통신병이었어요. 통신병은 통신하고 전방기관총 사수도 겸했거든요. 근데 이 무전기를 조작하기 위한 통신병의 존재는요, 4호만이 아니라 당시 독일 전차에 있었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무전기는 소대장이나 중대장 등 지휘관급이 타는 전차에만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래서 나머지 전차들은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들어? 전차장이 나와서 수신호해요. 깃발을 흔든다거나. 그럼 그 통제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다고요. 나머지 전차들이. 그에 반해 독일은 모든 전차에 무전기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4호 전차가 약간 선진적인 전차인 거네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전기를 단다거나 그런 건 선진적이었는데, 특히 이 현수장치 있죠. 현수장치 아시죠? 서스펜션.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서스펜션. 이 서스펜션은 굉장히 고전적이었어요. 당시에 다른 많은 전차들과 마찬가지로 서스펜션을 뭘 썼냐면 리프 스프링을 썼습니다. 그것도 이제 바퀴 하나마다 리프 스프링을 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전륜을 하나로 묶은 복합 현수장치를 사용했어요.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요 현수장치 하나에 바퀴가 2개 달려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이렇게 바퀴가 2개씩 달렸거든요. 요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 두 개의 바퀴에 현수장치인 리프 스프링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사실 독일군은요, 4호 전차에 토션바 현수장치를 달고 싶었어요. 토션바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날의 전차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굉장히 우수한 현수장치죠, 토션바. 근데 만약 이 토션바를 4호 전차에 탑재시켰다면 굉장히 그 주행 성능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과 일정이었죠. 특히 일정이 문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차용으로 토션바 스프링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은 주력 전차인 3호 전차에는 간신히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4호 전차는 뭐라고 그랬죠? 주력이 아니라 지원 전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전차였던 4호 전차까지 이 토션바를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빠듯했고요. 그래서 결국 4호 전차를 제작한 크룹사,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그 무기 제조 회사죠. 이 크룹사는 이 4호 전차에 리프 스프링을 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4호 전차의 생산은 꽤 많이 됐겠죠? 네.
이게 뭐 제가 오늘의 일부의 제목이 독일의 강철 준마라고 하니까 압도적인 물량이 나왔을까? 근데 사실 4호 전차는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그 순간까지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였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G1 전차였기 때문에. 최초의 양산형인 A형은요, 겨우 35대만이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37년에 등장한 B형은요, 겨우 42대가 제작이 됐죠. 그러니까 A형에서 B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개량이 있었어요. 차체 전면 장갑이 30m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16톤으로 A형보다 약간 늘었어요. 근데 뭐 최대 속도는 이게 B형으로 개량이 되면서 엔진하고 변속기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대 속도는 시속 39km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 정면에 달려있던 기관총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대신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이게 기관총, 그러니까 피스톨 포트 같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필요하면 권총이나 기관단총의 총구를 밖으로 내밀어서 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군은요, 이 B형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개량형인 C형이 나오죠. 이듬해 1938년에 등장한 C형은요, B형은 이제 차체 전면이 30mm였잖아요. 근데 C형부터는 포탑 장갑도 30mm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18.14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C형도 40대까지 만들었고, 이 이후 생산분부터는 이제 엔진 출력을 300마력으로 좀 더 증가시킨 HL120TRM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늘어난 무게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은요, C형을 나름 괜찮게 생각을 했나 봐요. 총 생산량이 드디어 10단위를 넘어서 이제 100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4호 전차는요, A형부터 C형의 생산량까지 합쳐도 폴란드 침공이 개시된 1939년 9월 1일에 240대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보유한 4호 전차를 죄다 폴란드 전선에 쏟아부어도 당시 독일군이 그곳에 투입한 전차가 26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10%도 안 됐다는 거지. 전체 독일군 전차 중에서. 그리고 실제 240대가 간 것도 아니고 실제는 200대도 안 됐어요. 투입한 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럼 그 2000대 넘는 전차들은 거의 뭐였냐? 거의 다 1호하고 2호 전차였어요. 그래서 독일군의 4호 전차가 정식으로 일반 운용이 인증된 것이 거의 폴란드 전선이 끝나갈 무렵인 39년 9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전선에서 거의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폴란드 전선이 개전한 이후에도 4호 전차가 겨우 10%도 안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주력 전차를 지원하는 전차로서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호하고 2호는 도태시키고 3호하고 4호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훈련용으로 써야 됐던 1호하고 2호를 써야 된단 말이지. 4호 전차하고 3호 전차 숫자가 워낙 부족해서. 한마디로 독일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어설픈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술 덕분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한 달도 안 돼서 항복시킬 수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진짜 4호 전차가 실전에 투입된 건 언젠가요? 예, 이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한 번 더 개량을 합니다. 39년 8월부터 4호 전차는 다음 개량형인 D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D형에서는요, 측면 장갑도 20mm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20톤으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차체 전방 기관총이 부활했어요. 실전 겪어보니까 이 포트에다 기관총, 말도 안 된다. 전방 기관총 부활해라. 그 다음에 포 방패도 이제 외장식으로 바뀝니다. 4호 전차는요, D형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숫자를 갖추고 전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D형은요, D형 하나만 생산량이 248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형 합친 것보다도 많았어요. 그리고 폴란드 전선에서 별 활약이 없었던 4호 전차의 진정한 전투다운 전투는요, 바로 프랑스 전선이었습니다. 1940년 5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전선에서 4호 전차는 3호 전차와 함께 참가를 합니다. 폴란드 전선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참가를 했죠. 1940년 5월, 즉 프랑스 침공에서 독일군이 전투에 동원한 전차 전력의 총수는 2659대였습니다. 그중 4호 전차의 수량은 278대, 3호 전차도 349대였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뭐예요? 523대 1호 전차하고 955대 2호 전차였어요. 아직도 3호하고 4호가 주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4호 전차는 프랑스 전선에서 높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지원 전차라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 하지만
그 한계도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3호 전차의 역할은 뭐였죠? 돌파 전차였죠. 즉 적 전차하고 교전하는 그런 돌파 전차였고 4호 전차는 지원 전차였잖아요. 그런데 3호나 4호나 자기가 원래 맡았던 임무와는 다른 그런 표적하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 전차하고만 싸워야지 이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반대로 4호도 뭐예요? 나는 지원 전차니까 적 전차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아닌걸, 웬걸,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적 전차를 만난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4호 전차가요. 이게 장갑도 얇았잖아요. 하필이면 프랑스와 영국의 전차들과 맞닥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프랑스와 영국의 전차들은요, 독일군의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마틸다나 프랑스의 샤르 B1은요, 독일군 입장에선 거의 괴물과 같은 전차였어요. 더욱이 4호 전차는 단포신의 곡사포였잖아요. 철갑탄이 있다 한들. 그러니까 이 단포신의 곡사포로 대결을 해봤는데 야, 이거 굉장히 대처가 어려웠어요. 특히 프랑스 전차는 47mm 대전차포를 탑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47mm 대전차포를 발사하니까 어떻게 됐냐? 4호 전차 D형의 장갑 앞뒤가 모두 한 방에 관통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샤르1 보시면 샤르1은 포탑에는 47mm 포가 달려있고 차체에는 75mm 곡사포가 있거든요. 심지어 75mm 대전차용이 아닌 75mm 곡사포에 맞아서 기동불능이 되는 4호 전차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독일군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프랑스 전선에 투입된 4호 전차 중 80대의 주포를 당시 최신형이었고 관통력이 4호 전차 75mm 단포신 곡사포보다 낮던 50mm 대전차포 팩 38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 전선이 예상외로 빨리 끝났어요. 프랑스군이 지리멸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장은 바꾸지 않아도 장갑은 보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허약한 장갑에. 그래서 1940년 9월부터 생산된 4호 전차 2형은요, 차체 정면 장갑 중 상부는 50m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부는 겉에 30mm 두께의 증가 장갑판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D형들도 이런 식의 장갑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형의 생산량은 1941년 4월까지 총 280대에 달했습니다. 자, 이 독일 육군은요, 프랑스 전선까지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 정도 개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육군력에 있어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게 프랑스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의 프랑스군을 이렇게 순식간에 경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군은 만족했어요. 그리고 전투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요 정도까지, 한 50mm 정도까지만 하면 뭐 별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문제는 뭐였냐? 독일군이 아직 임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였죠.